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임상실습 환경의 교수 그리고 학생이라고 환경, 교수, 학생을 다루면서 부제로 가르치지 않아도 배우고 배우지 않아도 가르치는 이라는 부제를 붙여보았습니다. 아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다 보면 이게 무슨 의미로 제가 붙였는지 좀 더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겪는 몇 가지 상황들을 내러티브로 포함해 보았는데 그거를 보시는 것도 은근히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4가지 주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임상실습 환경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는 임상실습에서 어떤 롤모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롤모델과 함께 어떤 비공식, 공식 그리고 잠재교육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지막으로 학생에게 어떤 식의 질문을 임상실습에서 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까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차차 각 파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진료 중이라 좀 늦게 오시는 분도 있다고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분들에게 시간을 좀 드릴 겸 그리고 또 약간 워밍업도 할 겸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퀴즈를 몇 가지 넣어놨는데 혹시 가능하시다면 혹은 흥미가 있으시다면 위에 여기 주소나 아래 QR코드에 접속하시면은 이러한 문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실습에서 교수자의 역할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그냥 한번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 아마 식사 중이셔가지고 막 핸드폰을 꺼내서 뭐 주소를 치고 혹은 QR을 찍고 들어가는 게 좀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부디 한두 분이라도 응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 가능하시면은 봐주시면 좋고 꼭 아니어도 전 이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분께서 학술활동 및 연구수행을 선택해 주셨고요. 그래서 임상실습과 관련해서 혹은 조금 더 넓게는 학생을 가르침에 있어서 교수자의 역할로 8가지 정도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정보 제공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의하는 사람인 거죠. 정보 제공자의 역할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공부는 학생이 하는 거고 그 학습 과정을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학습의 촉진자이자 멘토라고 두 번째 붙여보았습니다. 두 번 어떤 분께서 이제 학습의 촉진자 및 멘토를 이제 2분 정도 선택해 주셨네요. 한편으로는 실습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역할도 중요할 것입니다. 어떻게 실습을 구조화하고 그 안에서 뭘 해야 되는지 그 틀을 짜고 교육 과정을 짜는 것도 아마 교육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이 되리라 생각하고 4번째로는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진단과 평가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시험 내고 학생 성적 매기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 학생의 과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마치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듯이 학생의 수준을 진단하는 것을 교육적 진단이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게 4번째 역할이고, 조금 이제 한 5분 정도 해주셔서 이 응답해 주신 5분께 무척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롤모델에 대한 역할이 있겠죠. 롤모델이라는 게 뭐 특이하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학생들은 교수가 하는 걸 보고 그대로 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다음에 어떤 교육 과정을 하든지 그것을 관리하고 이끄는 소위 책임 교수 혹은 과목 담당 교수의 역할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학술활동, 교육을 가지고 뭔가 논문을 쓰거나 혹은 교육과 관련된 논문을 읽는 학술활동도 하실 테고 마지막으로 의사가 혹은 치과 의사가 전문직인 것처럼 교육자도 하나의 프로페셔널 전문직으로서 어떤 의무를 다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 학습의 촉진자, 멘토, 롤모델, 학술활동 같은 것들이 임상실습에서 교수자의 역할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이제 약간 워밍업도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 8가지 역할 중에 일부는 이번 1시간 동안 조금 더 자세히 다뤄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 로널드 하든이라는 의학교육의 대가가 쓴 어떤 책이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8개로 의과대학 교수자의 메디컬 티처 8가지 역할로 나눈 것을 가지고 보여드린 것입니다.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면 참고해 볼 만한 서적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저희 학교 학생의 경험담입니다. 제가 이제 그 워딩을 최대한 그대로 학생의 경험을 옮겨봤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이 실습을 나가면 환자 증례 발표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증례 발표를 준비하려면 배정된 환자에게 증상이나 과거력, 신체 진찰, 문진과 신체 진찰 등을 해야 한다고 하죠. 해야 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환자의 협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보충을 들어주면서 시작하라고 조언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이런 교수님의 조언을 이제 유의 있게 듣고 환자와 좋은 관계를 만들면서 이야기를 들어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며칠 만나다 보니 환자와도 라포가 쌓였다는 것이 느껴졌다고 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때 면담을 갔더니 환자는 그 학생에게 밥 먹는 것이 어렵고 불편하니까 주치의나 교수님께 한번 전해달라는 부탁을 하셨고, 이런 부탁을 들으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나름 뿌듯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학생이지만 환자의 편에 서서 문제를 바라보고 또 치료를 위한 의사소통에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라고 어떤 학생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꽤 긍정적인 임상실습에서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정도의 경험만 쭉 한다면 학생들이 나름대로 그걸 통해서 좋은 의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반대로 이런 경험을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어떤가 실습에서 자기한테 배정받은 환자를 찾아서 문진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문진을 하려는 순간 환자가 먼저 혹시 학생이세요? 라고 물어보고, 학생은 내가 학생이니까 별 고민 없이 네, 학생입니다 라고 대답을 그랬더니 환자분은 이런 것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라면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또 약간 풀이 죽고, 괜히 내가 학생이라고 밝힌 것은 아닌가, 그냥 의사인 척 거짓말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은 의과대학에서 임상실습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경험 그리고 부정적인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워크플레이스, 즉 임상 현장 혹은 직무 현장, 근무 현장, 근무지, 그걸 뭐라고 번역을 하든지 간에 영어로는 이 워크 혹은 워크플레이스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불리는 카테고리 안에 속해 있고, 이렇게 임상 현장에서의 학습에 대해서 존스 홉킨스의 어떤 설립 의사 중에 한 명인 존 윌리엄 오슬러는 책 없이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지도 없이 항해를 하는 것과 같지만 환자 없이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바다에 나가지조차 않은 것이다 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임상 현장에서 직접 환자와 대면하면서 환자를 통해서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배우는 것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임상 현장을 혹은 근무 현장을 만드는 사람, 즉 그것을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렇게 만들어진 임상 현장은 다시 우리를 만든다라고 이 임상 현장에서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든 전공의가 됐든 자기가 배우고 수련 받은 대로 그 학습과 졸업하고 수련 마쳤을 때 자기가 배운 그대로 혹은 배운 수준이나 패턴대로 그 이후에도 한다는 게 또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기도 했던 것이, 결국 이 배움의 장소를 만드는 사람이 결국 되돌아서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다시 만들어지는 이 순환적인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윈스턴 처칠은 우리가 건축을 만들지만 다시 그 건축이 우리를 만든다라고 했다고 말하고, 여기서 이 건축, 빌딩이라고 하면은 교육 과정 그리고 교육 환경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교수님들 혹은 그 의과대학에서 교수자가 교육 과정이나 환경을 만들지만,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학생들이 다시 또 우리를 만들게 되는 역시나 그런 수단적 과정으로서 얼마나 임상 현장에서 배우는 것이 중요한지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상 환경에서의 학습이라는 게 보건의료 전문직 훈련의 근간이라는 것은 명백하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이 근간인 이유는 이 임상에서의 학습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종이에 그러니까 환자의 사례가 적혀진 글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혹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혹은 심지어는 문항에, 객관식 문항에 42세 남자가 뭐라고 하는 그런 임상 사례가 간략히 요약된 문제를 통해서도 배우겠지만, 그 어떤 것도 실제 환경에서의 학습을 온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과 배우는 것이 교차하는 바로 이곳이 어떤 학생들이 임상 학습을 하게 되는 그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렇게 임상 환경이라는 대략의 개념을 바탕으로 그럼 그게 어떤 장점과 한계가 있는지 한번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실습 환경에는 어떤 장점과 한계가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다시 여기로 돌아가시면은 그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임상실습 교육 환경의 특징을 설명하는 문장으로 접근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제가 문제를 내봤는데요. 환자로부터 배운다는 특징, 혹은 롤모델로부터 배운다는 것, 혹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 혹은 어떤 맥락 속에서 학습이 일어난다는 것, 마지막으로 배움의 과정과 배움의 성과가 아주
겉으로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 이 5가지 중에 혹시 임상실습 교육 환경의 특징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위에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위에 있는 주소로 접속해 주셔도 되고요. 이게 아니라면 아까 접속하신 분들은 핸드폰을 보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분께서 응답을 해주시기를 어떤 학습의 과정과 성과가 명확하게 겉으로 명시적으로 보인다가 임상실습 교육 환경의 특징이 아니라고 이제 응답해 주셨는데 네, 잘 이제 골라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것도 이제 그와 같은데요. 그래서 임상실습 환경이라는 게 몇 가지 특징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환자로부터 배우고 롤모델로부터 배우고 학습이 예측 불가능하고 맥락에 의존적이며 암묵적이거나 목표가 은폐되어 있다는 것들이 임상실습의 학습에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하나하나가 어떠한 장점과 단점을 갖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으로부터 배운다는 것은 경험으로부터 배울 때 좋은 것은 직접 무언가를 경험할 때 그보다 더 강력한 학습의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무리 뭐 그 전에 교실에서 선생님의 말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문제를 풀면서 배우고 모형으로 배워도 그 어떤 것도 직접 경험의 강력함을 대체하지 못할 것이고 반면 모든 경험이 좋은 경험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들어드린 예시처럼 어떤 환자한테 가서 문진을 요청했더니 이런 것 좀 귀찮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좋지 않은 경험도 하는 것처럼 물론 그런 경험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환자로부터 학습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환자를 진료한 결과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피드백이 온다는 점에서는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환자 진료를 잘하면 혹은 내가 문진을 잘하거나 신체 진찰을 잘했을 때 환자가 보이는 반응과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환자가 보이는 반응은 상당히 즉각적이어서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시험을 본 뒤에 성적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거나 그런 거 없이도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상당히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반면에 아직 특히나 학생 수준에서는 심지어는 뭐 전공의 수준에서도 환자 안전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롤모델로부터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 나도 저런 교수가 되고 싶다. 혹은 저런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것을 보면서 정체성을 만들어간다는 좋은 점이 있겠지만 뭐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으나 모든 롤모델이 좋은 롤모델은 또 아니라는 문제점이나 한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하면서 좋은 분도 혹은 좋은 롤모델도 만나지만 혹은 조금 부정적인 그런 경험도 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동료로부터 학습을 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동기, 동료, 같이 실습을 돕는 학생들과 다양한 서로 다른 관점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배울 수 있다. 특히나 의견이 달라도 교수님한테 뭘 물어보는 거는 부담스럽지만 친구들끼리 좀 이야기를 나누는 거는 훨씬 편안할 수 있고 그렇게 서로 다른 관점을 공유하고 배울 수 있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학생들끼리 잘못된 인계가 오가면서 계속 잘못된 게 전수되어 가는 상황도 심심찮게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교수님마다 어떤 지침이 달라서 생기는 혼란이 결국 현장에서 벌어지는 학생들의 어려움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모든 과에서는 다 단정하게 하는 것을 강조하고 옷은 다려입고 왔냐, 옷은 빨았냐라는 이야기를 종종 많이 듣곤 하는데 근데 어떤 한 교수님께서는 CPX 그러니까 모의 환자 대상 진료 교육을 하시면서 환자들은 엄청 깨끗한 옷보다는 좀 더럽고 열심히 일해본 듯한 옷을 선호한다고 하시며 CPX 할 때도 너무 깨끗한 가운보다는 약간 더러운 가운이 신뢰감을 주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학생들은 자기가 어떤 교수와 혹은 어떤 과에서 들은 것과 또 다른 교수님이 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혼란을 겪기도 하는 거죠. 실제로 교수님마다도 옷차림이 매우 다르기도 해서 어떤 과에서는 감염 예방 때문인지 넥타이를 안 매시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학생들한테는 또 넥타이를 포함해서 옷 다짐을 단정히 하라라는 이야기를 듣는 상황이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하면서 경험하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임상실습 교육 환경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게 맥락에 의존적이고 관계에 의존적이고 학습 내용이 즉각적으로 관련되고 의료팀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맥락의 이런 특징들이 배운 내용을 바로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한테 맞추어진 학습이 되고 또 동료들과 같이 실습을 하다 보면 동기부여도 되고 또 내가 배운 것을 바로 환자에게 즉각적으로 연습하거나 적용해 볼 수도 있고 같은 환경에서 같이 일하고 같이 배운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특히 이제 매일 업무에 치여 시간이 없다 이런 것은 아마 전공의 단계에서 많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일일 거고
또 업무에 치여서 여러 교수님들이 학생을 가르치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존적이라는 것이 그 관계가 좋을 때야 좋지만 관계가 늘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즉각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질 때 사전에 준비하기 어렵다는 한계, 그리고 의료팀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예컨대 어떤 병동의 의료진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 병동 전체 업무를 중단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의료진들 사이에서 약간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직무 현장에서의 교육의 특징이라고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몇 가지 특징을 더 살펴보면 학습이 비구조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고 직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케이스 믹스가 중요하고 목표가 암묵적이고 은폐되어 있다는 것으로부터 장점은 즉각적으로 니즈에 맞춘 교육이 가능하다. 비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래서 체계적이지 않게 느껴지는 게 단점일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즉각적인 니즈에 맞춰서 교육 내용을 자유롭게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준비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좋게 보면은 언제든지 교육이 가능하다. 교육의 기회를 포착하는 만큼 교육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되기도 하고 케이스 믹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드문 사례는 어떤 병원에서는 어떤 특정 환자군이 오지 않을 때 학생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 없겠지만 반대로 케이스 믹스, 실제로 이 병원에 주로 오는 환자군을 접하다 보면은 학생들은 실제로 흔한 사례를 주로 더 많이 다루는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목표가 암묵적이거나 은폐되었다는 것은 학생이 무엇을 배워야 되고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를 잘 알아채기 어렵다는 문제를 일으키긴 하지만 또 좋게 보면은 학생에 맞춰서 어떤 교육의 완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암묵적이거나 은폐된 목표, 그러니까 목표가 불확실하다는 거에서 특히 학생들한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이런 암묵적인 것을, 임플리시트한 것을 명시적으로 익스플리시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렌지 사진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이 오렌지를 학생한테 이게 만약에 임상실습이라고 하면은 어떤 학생들은 이 이파리에 주목할 것이고 어떤 학생들은 뭐 이 형체에 주목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이걸 가지고 뭐 먹기보다는 뭐 가지고 놀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 숨겨진 어떤 오렌지의 과일 혹은 이 과육을 더 강조하고 싶고 사실 교수가 의도한 것은 이것을 좀 까서 잘 오렌지를 맛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라는 거라면 이렇게 숨겨진 것을 겉으로 명시적으로 드러나게 해야 그때 학생들은 비로소 이 오렌지를 나한테 준 이유가 이 안에 있는 과육을 이것의 맛을 보라고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학생들은 알 수가 있고 생각보다 이것이 명시적으로 학생들한테 전달되지 않았을 때 학생들은 내가 실습에서 뭘 배워야 되지? 여기서 뭐 해야 되지? 뭐 하라는 거지? 그냥 시간 때우고 있으면 되는 건가?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며 임상실습을 보내곤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암묵적인 것을 명시적으로 만드는 교육이 이제 임상실습에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일상적 업무에서 이 명시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업무의 상황에서 자연적으로 임상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학습 기회가 있을 때 이거는 지금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조금 더 명확히 얘기해 주는 것도 있고 겉으로 잘 누구도 명확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드레스 코드나 어떤 호칭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왜 하는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는지 이런 것들도 학생한테 기대되는 바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암묵적인 것을 명시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회진이나 어떤 수술이나 뭔가를 참관을 할 때도 무엇을 그때 배워야 하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그 교육 활동이 있기 전에 브리핑하고 교육 활동이 끝난 다음에는 배운 것을 디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된다면 이런 구조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학생들은 여러 과를 돌면서 각 과의 문화가 다르고 각 과마다 뭔가 일을 하는 방식이 다르고 어떤 여러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전공별로 다른데 학생들이 그 차이를 어떻게 느꼈는지 직접 말로 표현하게 하고 왜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 같은지에 대해서 토론을 유도하게 하는 것도 이렇게 숨겨진 임플리시트한 것을 익스플리시트하게 만드는 교육 요령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참관이나 섀도잉을 하기 전에 학생을 준비를 시키고 이 준비를 시킨다는 말은 이때 무엇을 배우게 될지 좀 더 명확히 학생한테 미리 알게 한다는 얘기고 지금 롤모델링, 교수님이 뭔가를 보여줄 때 지금 뭐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지 말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지금 이 교수님이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여기서 뭘 집중해서 봐야 되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것도 임상실습 교육에서 특히나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숨겨진 상태에서 중요한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브리핑, 어떤 시뮬레이션 교육
에서 특히 중요한데요. 뭔가 시뮬레이션 상황이 있기 전에 그 시뮬레이션 일어날 모의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그 모의 상황이 끝난 다음에는 이루어진 모의 상황에 대해서 다 같이 모여서 한번 돌아보고 회고해보고 디브리핑하는 이 과정이 상당히 임상교육에서도 중요하게 갖춰야 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여러 가지 임상실습 교육의 특징을 12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이 중에 혹시 서울치대의 임상실습 교육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임상에서 학생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이시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방금까지 임상실습 환경의 어떤 교육적인 장점과 한계를 말씀드려 봤고요. 이어서 임상실습에서 교수가 어떤 롤모델 속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이 어떤 교육과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문제를 하나 넣어봤는데요. 이게 응답률은 저조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준비한 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 임상교육 교수자 롤모델 속성으로 도출되지 않은 영역은 무엇일까요? 그냥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각자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상실습에서 교수자의 롤모델, 교수자는 분명히 롤모델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체계적 문헌 고찰 로부터 이 4가지 속성 중에 뭐가 중요하다고 학생들은 생각하는지를 본 연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3가지는 롤모델의 속성으로 나왔고 1가지는 아닌 걸로 나왔는데 지금 아마 한 분께서 연구 성과를 골라주신 것 같고 그러니까 임상의사로서의 속성, 인격 및 인관됨, 교육 스킬은 임상의사, 교수자 롤모델로서 중요한데 연구 성과는 아닐 것 같다라고 짐작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실제로도 연구 결과로도 그렇게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임상에서 클리니컬 티처, 그러니까 임상에서의 교수자가 롤모델로서 뭔가 역할을 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임상의사로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그리고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학생들한테 뛰어난 교육 스킬로서 가르치는지가 롤모델로서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연구자인지는 이에 비해서는 물론 학생마다 다르겠죠. 절대적으로 그게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았을 때 연구에 관심이 있는 소수 어떤 일부 학생들은 분명히 연구를 잘하는 교수님이 좋은 롤모델이겠지만 조금 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보다는 임상의사로서의 어떤 사람인지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교육적으로 뛰어난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가 학생들한테 훨씬 더 긍정적인 롤모델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의사로서의 속성, 좋은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은 어떤 임상의사로서의 속성을 학생들한테 보여줄 때 학생들은 좋은 롤모델이라고 느끼는지를 살펴보면 임상적인 수월성을 보여주고 환자 중심적이고 공감적인 태도를 보여주며 또 아무리 내가 교수지만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또 학생들에게는 긍정적인 롤모델의 속성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인격적 특성이나 인간됨이란 측면에서는 동료에 대해 존중하고 동료들의 어떤 의료에 대한 기여를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지금 하는 일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것, 가치, 전문직업성, 그리고 실수에 대해서 학생과 솔직하게 의논하는 이런 모습들이 인간적으로 이분이 좋은 롤모델이구나라고 학생이 느끼게 만드는 요소들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적으로는 지금 어떤 롤모델로서 내가 어떤 사고 과정을 내가 지금 어떤 사고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런 임상 추론을 하고 있는지를 학생들과 공유하고 지금 내가 어떤 것을 학생한테 모델링 하려고 하는 건지를 조금 더 명확히 설명해주고 같은 맥락에서 성찰 과정,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계획인지 그런 성찰 과정을 보여주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암묵적인 것을 조금 더 명시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학생이 내가 여기서 뭘 배워야 되고 어떤 것을 알아가고 얻어가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고 토론과 디브리핑의 시간을 만들어주고 무엇보다 안전한 학습 환경을 만드는 게 학생들에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한 학습 환경, 네, 김 박사님 잠깐 가져왔는데요. 이게 그냥 잠깐 설명드리면은 대학원생들이 교수를 평가하는 사이트로 아시는 교수님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심지어 이렇게 대학원 과정에서 교수를 평가할 때도 단순히 얼마나 많은 연구 성과가 했느냐보다도 연구 분위기, 강의 전달력, 논문 지도력, 인건비, 인품과 같이 마치 임상실습을 도는 학생들의 롤모델의 어떤 연구 성과가 빠져 있었던 것처럼 의외로 이제 대학원생들이 교수를 평가할 때도 단순히 연구 실적 외에 많은 것들이 고려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게 있어가지고 잠깐 추가해 보았고요. 네, 다시 돌아가서 안전한 학습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안전한 학습 환경은 이런 이야기로부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역시 어떤 한 학생의 경험입니다. 어떤 교수님의 수업에서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어떤 교수님한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이 가장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궁금한 것을 물어보지 않는 것, 당당하게 질문하지 않는 분위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수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말에 용기를 얻은 학생이 임상실습에 나와서 교수님께 궁금한 것을 물었다고 하네요. 근데 그렇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니 이 교수님께서 답은 안 알려주시고 되려 혼내시거나 훈계만 하셨다라는 이 학생에게는 나름 충격적인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안전하지 못한, 그러니까 내가 심리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학습 환경에 놓여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고, 심리적 안전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무엇을 못하는지를 기꺼이 드러내야, 즉 내가 무언가를 잘 못해도 그것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나의 취약성을 드러내고자 할 텐데, 만약에 어떤 평가나 교수가 학생을 대하는 모습이 무능한 사람을 찾아내서 처벌하거나 비난하거나 혹은 이렇게 부끄러움, 이렇게 수치심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을 느끼면은 학생들은 자기가 가진 지식의 경계, 내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부터 모르는지 그 경계를 탐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리적 안전감을 느낄 수 있는, 실패가 안전하게 느껴지는 그런 환경이 임상실습에서 특히나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롤모델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한 예시입니다. 이것도 한 학생의 경험인데요. 어떤 과에서 외래를 참관 중이었는데 그 환자에게 나쁜 예우를 처음 전달하는 상황이었고, 근데 교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진단은 뭐뭐뭐입니다 라고 어떤 나쁜 소식 전하기를 되게 단도직입적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환자와 보호자는 쉽사리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여기까지는 외래에서 너무 바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쉽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사건이 이 학생한테 특히 더 기억이 나는 이유는 그 전날의 경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전날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전날 회진 때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환자에게는 자신의 질병이 제일 중요하고 환자는 잘 아프기 때문에 공감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날 어떤 외래 참관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니 이 교수님의 이런 회진 때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런 모습이 이 교수님의 진짜 모습인지 학생한테는 혼란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결국 내가 학생한테는 이렇게 하라고 말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영어로는 walk the talk이라고 한국 언행일치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죠. 이런 언행일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롤모델에서 중요한 것은 원하든 혹은 원하지 않든 본을 보임으로써 가르치는 것이 바로 롤모델, 특히 임상에서 학생이 그리고 전공의도 마찬가지일 텐데 롤모델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학생은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학생은 강의실에서 들은 말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본 대로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교수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가 무슨 말을 100번 하는지보다 한 번 어떻게 행동을 보여주는 게 더 학생한테는 강력한 기억과 경험으로 남을 거라는 것이 롤모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롤모델의 중요성은 공식 교육과정, 그러니까 이미 문서화되어 있고 무슨 강의 자료나 어떤 강의 계획서처럼 문서화되어 있는 공식 교육과정보다는 비공식 교육과정, 그리고 잠재 교육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더 학생한테 많이 관련되어 있고, 이 비공식 교육과정 그리고 잠재 교육과정은 학생이 결국 무엇을 배우는가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교육과정은 내가 교수의 입장에서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초점을 두지만, 비공식 교육과정과 잠재 교육과정은 학생이 그 과정에서 실제 현장과 여러 의료진을 만나고 또 교수와의 대인관계, 혹은 갑자기 지나치다가 교수님이 한마디 한 것, 우연히 한마디 들은 것에서 배우게 되는 그런 것들이 비공식 교육과정이자 어떤 조직의 가치, 규범, 문화를 얘기하는 잠재 교육과정인데, 이런 잠재 교육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롤모델은 훨씬 공식 교육과정보다 이 비공식 잠재 교육과정이 훨씬 학생에게는 강력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그림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메시지는 뭘 배워야 한다, 학습 목표, 무엇이 계획되어 있다, 계획서, 자료는 이걸 봐라, 자료와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메시지가 있겠지만, 사실 학생한테 훨씬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그 아래 숨겨져 있는 잠재적
메시지이고 여기에는 뭐 물리적인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교육 시기나 시간은 어떻게 배정되어 있는지, 의료인과 다른 전문직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교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진료하며 또 여러 의료진은 어떤 모습으로 환자를 대하는지, 어떤 식으로 평가를 받고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른 동기들은 어떻게 대하는지와 같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런 공식적인 문서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이 잠재 교육 과정 그리고 비공식 교육 과정으로서 학생들한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은 임상실습 교수의 롤모델 속성을 임상의사로서의 속성, 그리고 인격적인 특성, 그리고 교육 기술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려봤고, 임상실습에서 공식, 비공식, 잠재 교육 과정이 있음을, 그리고 이 롤모델이라는 것은 비공식, 잠재 교육 과정이 훨씬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서 학생한테 공식 교육 과정보다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마지막 파트인데요. 임상실습에서 학생한테 인지적 단계에 따라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다가 이번 시간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인학습자인 치과대학 학생에게 학습을 촉진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벌써 일부 교수님들께서 고르셨는데요. 네, 역량, 자기효능감, 관계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이제 고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도 정답은 없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학생이 어떻게 배우는지와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소속돼 있다는 느낌,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잘 할 수 있다. 효능감의 느낌,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스스로 선택해서 내 의지, 자유의지에 따라 참여한다는 느낌과 같은 것도 학생의 동기부여를 하는 데 중요하고, 당연히 뭔가에 호기심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돌아볼 때 어떤 행동이나 학습을 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평가를 잘하는 학생들이 자기의 수행 능력을 모니터링하고 보정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될 텐데,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자율성이라든가 역량과 같은 것들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자율적으로 뭔가를 하는 학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순히 공부해야 진급하고 장학금 받을 수 있으니까 공부하는 학생들보다 그리고 그저 안 하면 불안하고 남들도 다 하니까 공부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제가 나중에 환자한테 해를 입히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자기가 의사가 될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더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학습을 해나갈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평가의 관점에서 보면 아마 이 그림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대략적으로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 내 모습은 폰인데 거울을 보고 나는 킹이라고 착각하는 이런 협소한 의미의 자기평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도움 없이 나 혼자 하는 성찰이 바로 협소한 의미의 자기평가인데, 이런 식의 자기평가는 본질적으로 그 어떤 사람도 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혼자 내 스스로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 아주 나의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의 문제는 내가 뭘 못하는지 모르는데 그것을 잘하도록 누군가한테 조언을 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지요. 마치 더닝크루거 효과에 나온 것처럼 이 선은 실제 실력이고 이 네 개 점은 내가 스스로 인지한, 내가 생각하는 나의 능력인데, 가장 실제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나의 능력과의 이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언스킬드 돼 있다, 내 기술이나 숙련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이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지적 단계에 따라서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학생한테 이렇게 내가 뭘 못하는지 잘 모르는 학생한테 어떤 것을 더 알아야 하는지를 질문을 하는데, 학생들은 이제 보통 너무 기본적인 지식에 많이 초점을 두고, 특히나 의사국가고시라는 시험을 앞둔 상황에서는 더군다나 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어떤 교수님은 국시를 강조하면서 국시 준비 잘해야 된다라는 교수님도 있고, 한편으로는 교과서랑 논문을 봐야지라고 강조하는 교수님도 있다는 데에서 학생들은 또 혼란을 겪고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국가 시험 문제집, 흔히 KMLE라고 줄여 부르는 학생들의 의사국가 시험 문제집에 대해서도 어떤 교수님은 그 참고서에는 틀린 내용이 많으니까 보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반면 또 어떤 과에서는 그 책 보면 다 나와 있는데 빨리빨리 보고 국시 준비해야지 라고 하시는 과도 있어서 학생들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그런 국시 준비를 위한 지식 습득에 초점을 둬야 되는가를 두고 혼란을 겪는 것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의과대학 학생들이 많이 경험하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국시 준비 문제집은 교수 앞에서는 꺼내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어떤 과에 가니 교수님이 그 책을 들고 다니고 이거는 내가 봐도 되는 책인가 보면 안 되는 책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학생들이 국시 준비하면서 주로 공부하는 게 아마 어떤 내용을 기억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단계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기억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있지만 사실 임상실습 단계에서 실습 나와서 학생들이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객관식 문제를 잘 풀기 위한 연습이 아니라 어떤 실제 환자에서 어떤 지식이 어떻게 적용되고 환자의 임상 사례에 맞춰서 뭔가를 적용시켜보는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될 텐데 이러한 것을 위해서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의 예시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가장 낮은 수준, 그러니까 충분히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안 된,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어떤 것을 개념을 잘 암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어떤 특정한 개념이나 질병의 본질이나 특징이 무엇인지, 그 특성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거나 그것이 어떤 예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특정한 질병이나 검사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지 이런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질문이 가장 낮은 단계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학생들에게는 이런 기본적인 개념 숙지가 잘 안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 적합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기본적인 개념은 잘 이해가 됐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질병이나 검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학생에게는 그 검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고 그 적용한 검사 결과 혹은 질병을 어떤 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 그러한 판단의 논리나 이유를 탐색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조금 더 높은 단계의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검사라든가 질병 진단을 적용해 본 예를 들어볼 수 있는지 혹은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의 진단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적용에 해당하는 것이겠고 특정한 임상 표현이나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어떤 이유로 발생했다고 생각하는지 학생이 어떤 대답을 했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일지를 학생한테 물어보는 것도 이 분석 수준에서 학생한테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그것 혹은 그런 일이라고 했는데 각 교수님들이 전공하고 계신 파트에 주로 보시는 질병이나 환자분 혹은 검사 치료 방법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다가 그 질병 진단 치료법을 한번 넣어보시면은 이에 대한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 및 결과를 탐색하는 질문은 사실 학생 수준에서는 쉽지 않은 단계의 생각이라고 쉽지 않은 단계일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병력과 신체 지차를 모두 결합해가지고 오늘 이 환자를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까지 할 수 있으면 사실 이게 더 이상 학생의 수준이라고 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정말 잘하는 학생들은 여기까지 잘 해내겠지만 이 정도 수준까지 어떤 검사 결과를 가지고 잘 이밸류에이션 해가지고 이 환자한테 이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것이 잘 부합하거나 부합하지 않는지 이런 결과의 진단이나 치료 결과의 함의는 무엇인지까지 평가하고 계획까지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마 학생 수준에서 쉽지 않겠지만 간혹 가다가 이 정도로 뛰어난 학생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질문을 만들어서 던져볼 수 있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의 이해 단계와 그것을 적용하고 분석하는 단계 그리고 더 높은 시사점과 결과를 탐색하는 단계까지 학생의 단계에 맞춰서 질문을 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은 국시 준비를 하다 보면은 아주 실제 병원 실습에서 이 위쪽 단계를 더 많이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 위쪽 단계보다는 주로 국시 문제집을 보면서 이 아래 단계에 더 집중된 공부를 하는 경향으로 쉽게 빠져들기 때문에 임상 실습에서 그렇게 애초에 임상 실습이 의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의도적으로 상위 단계의 질문을 던져보시고 혹은 어떻게 하면은 그런 것을 학생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생각보다 준비했던 내용을 다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빠듯해서 다소 말을 빠르게 한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데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해드린 내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워크숍이 어떠셨는지 평가할 수 있는 질문까지 넣어봤는데, 네, 우선 제 시간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은 최대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선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